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많은 줄 알았으면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걸 하는 자책감이 살짝 들었는데요. 그래도 재미있을 겁니다. 재밌게 들으시고 끝나고 나면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1995년 1월 17일 날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규모 6.9 지진이고요. 5,50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CCTV가 있어가지고 영상들이 남아있는데요. 이 도시 근교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서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진을 겪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5,000명 넘게 죽게 되니까 일본 정부도 매우 놀랐던 지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 그다음에 건물, 화재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일본 정부는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더 강화됐던 이 내진 성능을 더 강화해서요. 앞으로 있을 지진에 대해서 더 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계기가 됐던 지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95년도 1월에 발생했던 이 고베 지진은 일본 역사로 보면은 굉장히 아픈 기억이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방주사를 맞은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제가 이따 보여드릴 자료 중에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고베 지진이 없었다면 당시에는 피해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준비가 되게 많이 됐었고요. 또 다른 지진을 살펴보면은 1976년 여러분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7월 27일 날 중국의 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반도가 매우 가까운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규모가 7.5 정도 되는 지진이 났는데 비공식 기록이지만 저게 더 사실에 부합하는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록에 의하면 한 25만 명 정도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이제 비공식 기록이긴 하지만 NGO가 측정한 기록은 60만 명 넘게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탕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한 100만쯤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 10명 중 6사람 이상이 사망한 거죠. 사망한 숫자만 이렇지 부상당하거나 이재민 숫자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이런 지진들이 과거에 아주 많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이 지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태평양, 인도양 있는 그 인도양인데 인도네시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인도네시아 서쪽 해안이거든요. 인도네시아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여기 이제 그 밝은 색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지진이 발생하면서 단층이 어떻게 쪼개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약 500초 동안 1200km 정도가 단층이 쪼개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해요. 1200km는 한반도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길이가 한 1200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한반도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한꺼번에 쭉 찢어진 거예요. 연쇄적으로. 그렇게 발생한 지진인데 규모가 9.1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진이고요. 사망자만 28만 명에 이릅니다. 서울 인구가 1000만이긴 한데 그거에 비하면 작은 숫자지만 28만 명은 우리나라 웬만한 소도시보다는 큰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죽은 거죠. 그 다음에 2008년도 5월 달에 중국 스촨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보면 제일 서쪽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 보면 옛날에 그 삼국지 여러 번 읽어봤으면 총나라가 있던 곳 있잖아요. 그 총나라가 있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규모 7.9 지진이 발생했고요. 8만 7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처럼 어린 학생들인데요.
이제 마침 이제 등교 시간 직후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매몰되면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광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이것도 얼마 전 얘기 같은데 벌써 꽤 됐는데요. 14년 전 얘기네요. 이때도 31만 명, 뭐 웬만하면 뭐 10만 명 넘는 숫자들이 많죠. 이때 이 IT는 그 중남미 빈국이라고 하는데 조금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사이에 그 중남미 국가 중에 IT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IT라는 곳에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규모 7.0 지진이고 31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수도가 포르토 프랭스라고 하는 곳인데 바로 수도 근처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게 대통령궁이거든요. 지진 나서 그냥 아주 내려앉았습니다. 그 대통령궁은 되게 튼튼하게 지었을 텐데 대통령궁마저도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2011년도 3월 달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 지진은 앞으로도 이제 요 강연에서 자주 언급이 될 텐데, 이게 만약에 고베 지진 때, 1995년 고베 지진 때,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건물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지진계를 많이 설치해서 지진을 모니터링 하지 않았다면, 이 수마트라 대지진이라고 해서 규모가 비슷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이 28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아마 이때도 비슷하게 30만 명 넘게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큰 지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발생한 고베 지진 때 준비를 잘 해놓으니까 뭐 2만 명 여전히 큰 숫자지만 30만 명에 비하면 적은 숫자죠. 그래서 피해를 굉장히 줄인 계기가 됐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또 기억나는 거는 2023년도 작년이에요. 벌써 2월 달에 트르키에, 이렇게 터키라고 하는 나라죠. 트르키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사망자 숫자가 최종적으로 집계된 거는 정확하게는 이제 5만 한 2천 명 정도 되는데요.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이 붕괴된 그 틈 사이로 있는 딸 손을 잡고 있는 이 아버지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났다 하면 여기서 보다시피 큰 피해로 연결되는 일들이 아주 자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진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가? 이게 전 세계에 발생하는 지진의 분포입니다. 이 점으로 표현된 것들이 바로 이제 지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파란색 점들은 깊이가 50km 미만, 지표에서부터 50km 안쪽에서 발생하는 얕은 지진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50km에서 300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진, 빨간색은 300km 이상 깊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이에요. 그러니까 지진 중에는 이 땅속 밑에 300km 넘는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진들은 보다시피 파란색들이에요. 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지표에서 가까운 지진이 지표에서 이렇게 보다 먼 깊은 곳에 발생한 지진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어떨까요? 얕은 지진이 깊은 지진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까요? 피해적인 측면에서. 네. 약한 효과? 왜 약한 효과 나타나요? 왜냐면 그 지진파가 있는데 그 지진파가 지표에서 가까우면 이동하지 않는데 많이 이동하니까 멀리 있으면 더 많이 이동한다. 예. 아주 답변을 잘했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어요. 네. 가까운 데서 발생한 지진이 지표에 다가올수록 에너지를 많이 잃지 않기 때문에 땅을 크게 더 흔들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지진이라 하더라도 지표하고 가까운 데서 발생하면 피해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얕은 지진이 많이 난다는 건 지표에 피해를 일으킬 만한 지진들이 많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지진들을 위치를 보면은 이렇게 태평양이라고 하는 태평양 둘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들이 한 80% 이상이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불레고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불레고리라고 하는 이유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이곳에 이 화산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산이 많아서 불레고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위치들은 판과 판이 충돌하는 위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지구 표면은 보면요. 이렇게 껍질이 큰 판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이 판들이 이동을 하면서 판의 접경지에서 충돌을 하면서 지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바로 이 판의 충돌대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데가 바로 여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적지만 일본 열도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지진 때문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국가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들 중에 제일 큰 지진은 과연 크기가 얼마일까? 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진계가 개발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땅이 흔들리는 거를 기록하는 게 지진계라고 하는데 이 지진계가 처음 개발된 게 1900년이에요. 1900년 이전에는 지진이 발생했어도 지진계가 없었기 때문에 지진파가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진파가 기록이 돼야 지진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의 크기를. 그래서 1900년 이후부터 발생한 지진만이 정확하게 지진 규모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지진 규모는 규모 9.5라고 하는 지진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봤던 인도양에서 발생했던 수마트라 대지진이 규모가 9.1이거든요. 규모가 9.1인데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하면 한 1200km가 쪼개져요. 지구 표면이. 그러니까 규모가 9.5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예. 규모가 9.5면 이론적으로는 한 2000km 이상 쪼개져야 돼요. 거기 위에 있으면 어질어질 하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1960년도에 칠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알래스카에서 규모 9.2,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9.1, 뭐 이렇게 쭉 발생을 합니다. 이게 수마트라 대지진이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9.0 해서 쭉 기록이 나서 규모 8.5 이상의 지진이 지금까지 17번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발생한 시기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1900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가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 초대형 지진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그림 보고 아는 친구. 네. 한 번에? 비슷한 시기. 예, 어디가 보면 그래요. 되게 1950년대부터 1960년대쯤하고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정답입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여기 있네요. 예. 지금까지 질문하면은 맞히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예, 처음 맞힌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보시다시피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규모 8.5 지진이잖아요. 8.5 이상.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을 봤더니 1900에서 1920년 사이에 조금 났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쭉 없다가 19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이때 집중적으로 나고요. 또 한동안 없다가 2004년 수마트라 대지진, 아까 인도네시아 옆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그 지진부터 해서 연거푸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붙어 있죠,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초대형 지진들의 특징인데요. 이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에 큰 지진이다 보니까 한번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 지진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땅과 땅이 서로 이렇게 미는 힘이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땅이 부서지면서 서로 어긋나는 현상이 바로 지진이에요. 그걸 단층 운동이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운동이 일어날 때 여기 쌓였던 에너지가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면서 단층 운동을 하면 주변에 그 힘이
다시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지진이 안 날 지역에 에너지가 쌓이게 되니까 다시 지진이 발생되는 일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초대형 지진은 한번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밖으로 배출이 되니까 그 에너지가 다른 지구에 있는 다른 곳에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을 다시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연거푸 계속 벌어지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지구가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에서부터 1970년 사이에 발생했던 이런 지진이 2004년 이후로 이어지다가 이게 202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초대형 지진이 발생을 하면 한 20년 정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이어졌던 지진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형 지진의 좀 안정화에 접어든 거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시기에 다시 초대형 지진이 여러분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바닷가 근처에 가면 안 되겠죠? 예. 네, 초대형 지진을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형 지진의 특징이 있어요. 방금 봤던 이렇게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특징도 있지만 발생하는 위치를 보면은 다 태평양 연안이에요. 아까 봤던 대로 태평양 연안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큰 지진도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대형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친구 나중에 커서 결혼하면은 어디 바닷가 근처로 신혼여행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예, 조심해야겠죠? 산으로 가세요. 자, 그러면 이런 지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피해를 일으켰는가? 역대 이제 피해를 일으킨 정도를 한번 볼까요? 기록에 의하면요. 1556년도에 중국 산시성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83만 명이 죽었어요. 와, 이거 뭐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아도 83만 명이 한꺼번에 죽으려면은 당시 인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거든요. 1556년도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해도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국 산시성에 있는 사람들 83만 명이 죽으려면 산시성이라고 하면은 그 성 자체가 우리나라의 도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라남도, 강원도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 땅에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숫자입니다. 그 외에 아까 봤던 탕산 지진 때 65만 명 정도 사망했고요. IT 지진 아까 봤죠. 31만 명 해서 5만 명 넘는 지진만 해도 수두룩해요. 이게 이제 기록에 남은 것만 이렇고요. 기록에 안 남은 지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기록에 남은 건 역사서에 남은 것들이거든요. 지진이 나서 우리 동네에 지진이 나서 몇 명이 죽었다라는 기록들을 쭉 남겨놓으면 집계해가지고 알아낸 숫자가 이런 거지. 만약에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진을 일으키는 원동력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판과 판의 이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구 표면을 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들은 각각 저마다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돌하는 곳에 힘이 쌓이면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진은 어떤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지진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이 이동을 해서 부딪히는 힘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가 매년 똑같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10만 년 전이나 태평양 판이라고 하는 판이 일본 열도에 부딪히는 속도는 1년에 10cm씩 이렇게 부딪혀요. 10cm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큰 땅이 10cm씩 맨날 부딪혀가지고 땅속으로 파고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힘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힘이 쌓이기 때문에 지진도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큰 지진은 굉장히 그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주기가 긴데 아까 봤던 그 수찬성 지진, 2008년도에 발생한 수찬성 지진은 한 3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년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지진이 한 자리에서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있을 때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도 너무 놀란 일이어가지고 동일본 대지진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센다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바로 그 앞바다에서 발생했어요.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은 이 동일본 대지진 겪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센다이 앞바다가 지진으로부터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진 위험 지도라고 하는 지도인데 일본 정부가 발간한 지도예요. 빨간색 색깔일수록 위험한 곳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지진으로부터. 그러면 지진으로부터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사실은 이 동경에서부터 그 남쪽으로 이어진 곳이 일본 정부가 생각할 때는 제일 위험한 곳이었어요.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 위치는 위험하긴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는 별로 안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던 거예요. 별로 안 위험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지진도 나는데 왜 그런 데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나라고 싶겠지만 일본 정부가 생각할 때는 여기다가 안 지었으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큰 지진이 안 날 지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워낙에 이런 큰 지진이 발생하는 게 천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던 그 자리에서는 1000년 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그런 지진이 안 났던 거예요. 힘을 계속 누적을 해왔고 1000년 만에 발생한 일이 공교롭게 2011년도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도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었겠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건 뭐 지진에 대한 위험도를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긴 기간의 역사를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골치 아픈 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지진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진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발생하는 거를. 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레이저라든지. 레이저? 왜 레이저예요? 조금 전에 레이저 강의 들었구나. 네? 레이저 강의 들은 거 아니에요? 왜 레이저예요? 그냥 레이저를 쏘고 거기에 반사판이 있는데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시간을 재고 그래가지고 형태도 확인하고. 예, 일단 잘했어요, 되게. 잘했는데, 예, 그렇게는 일단은 아니고요. 일단 아니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진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났다 하면 엄청난 큰 피해를 일으키니까 이 지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매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래전부터. 지진은 뭐 늘상 나왔으니, 발생하고 있었으니까. 그 중에 많이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지진운, 그러니까 구름이에요. 지진구름.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띄어요. 뭐 꼭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형태도 되게 다양한데 하늘에 저런 구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광. 갑자기 빛이 나요. 이렇게. 이것도 지진운과 지진광이 같이 있는데 무지개 빛깔의 빛깔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이상 행동.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두꺼비, 그 다음에 토끼 이런 애들이 산에서 막 내려오고 쥐들이 숨어있는 쥐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개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소들이 막 날뛰고 우리를 뛰쳐나가고 이런 일들이 지진 나기 전에 난다는 보고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지진운 아니에요? 지진광 아니에요? 하면서 SNS 같은 데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지진 날 것 같아요 하면서 걱정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냄새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보고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게 지진 나기 전에 보일 수 있어요.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진운이나 지진광 같은 거는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단층에서 벌어지는 압전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층이 힘을 막 받고 서로 이렇게 단층면이 서로 이렇게 막 미는 상태가 되면 단층 면에 전하라고 있잖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진 전하. 물질 내에는 전하가 있거든요. 이 전하가 정렬이 되게 되고 이 전하 정렬로 구름에 있는 이 전하가 같이 연동해서 정렬이 되거나 빛을 발하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단층에서 지진이 나기 전에 그런 현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보일 때가 늘 지진 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 때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진 외에 다른 이유로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진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진 때문에 벌어질 수는 있지만 저게 보인다고 해서 꼭 지진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또 지진이 날 때 저게 반드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진이 날 때 보일 수도 있지만 지진이 날 때 항상 보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로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거를 지진 사전 예지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SNS를 보면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지진 발생을 알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인류가 지진을 예측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 지진이 날 것 같아 하고 사전에 안 사례가 있는데 어디서 했냐면 중국 하이청이라는 곳에서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언제냐면 1975년도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예, 지진은 예측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인류가 최초로 지진 예측을 성공한 사례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5년도 2월 달에 이 중국 하이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한반도하고 되게 가까운 곳에 그 바레만이라고 하는 곳 연안에 이 도시가 하나 있는데 인구 한 100만쯤 사는 곳이에요. 이 하이청에 갑자기 그 연초부터 해서 작은 지진들이 막 나는 거예요. 작은 지진들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거 지진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큰 지진이 날 수도 있겠는걸? 해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 자 그럼 도시를 비우고 다 대피하세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국가에서는 가능한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갈 거예요? 예, 아니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중간 시험 보고 기말 시험 보고 해야지. 그죠? 학원 다니고 엄마 학원 안 가면 혼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허락도 맡아야 되고 하면은 못 간단 말이죠. 근데 중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고요. 비웠어요, 진짜로 중국이. 그랬더니 정말 지진이 났어요. 예, 비우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진짜로 났는데 인구 100만 명의 도시에서 아픈 사람, 뭐 피치 못하게 못 가는 사람 빼고는 대부분이 도시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2,000명이에요. 2,000명 뭐 물론 많지만 인구 100만 명 도시에서 2,000명은 매우 적은 숫자죠. 그래서 와, 지진 나는 거 우리 미리 알아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살렸어 라고 중국이 엄청나게 자랑을 했어요, 이때. 근데 이런 얘기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 그 왜 처음 듣는가요?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중국이.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 보면 이 도시를 비우지 않았으면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진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더 이상 중국이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일이 1975년도에 있었잖아요. 와, 우리는 지진을 예측했다라고 자랑을 막 했어요, 이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옆 도시예요. 그것도 탕산이. 하이청 옆 도시가 탕산인데 여기 100만 명 살았거든요, 여기도. 이거는 전혀 예측을 못하고 소개 명령도 못 내렸는데 지진이 났고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이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자랑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여기 바로 옆 도시에서 나는 지진은 맞추지도 못했겠냐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고 중국은 더 이상 자랑을 안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되게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진은 사전에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렵고 요행이 우리가 지진을 사전에 나는 걸 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인류는 오랫동안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측을 하느냐? 자, 이거는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막 석양도 좋고 여러분 캘리포니아 안 가보셨죠? 캘리포니아는 네, 되게 좋은 곳이에요. 예, 그 지는 해도 아름답고 이렇게 일본 국도를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질녘에 가면은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많이 살아요.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의 최대 골칫거리는 지진이에요.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여러분 알다시피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층이 미국 서부 해안을 따라서 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살기 좋고 아름답고 한데 지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캘리포니아에 팍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팍필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팍필드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특이한 일이 있어요. 보니까 1857년, 1881년, 1901년, 1922년, 1934년, 1966년까지 규모 6에 해당하는 지진이 계속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걸 찍어봤어요. 자, 1950년, 1881년, 1901년 쭉 찍어서 봤더니 거의 선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게 뭐냐면 굉장히 지진이 약 22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하는 걸 알게 돼요. 규모 6이. 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번 지진이 날 것도 예측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되게 규칙적으로 나니까. 그래서 이 과학자, 지진학자의 바쿤하고 맥에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79년도에 여기까지 자료만 보고 자, 다음번 지진은 분명히 1988년에서 1993년도에 날 거다. 그 사이에 라고 유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에다가 발표를 해요.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막 기다린 거예요. 1988년이 막 다가오니까 긴장하고 지진기 잔뜩 갖다 놓고 오, 빨리 날아. 빨리 물론 이제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이제 그런 과정을 했었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측한 게 1988년에서부터 1993년 사이에 날 거라고 그랬는데 났을까요? 안 났어요. 예,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예, 망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완전 거짓말쟁이가 됐거든요. 안 났어요. 그것도 94년, 95년에도 안 나고. 그 사람들이 잊을만 하니까 2004년에 나긴 났어요. 결국은 났거든요. 났는데 예상한 기간보다 한참 후에 난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교훈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왜 늦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후로는 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났는지 분석을 하고 해당 지역에 다른 효과가 더해져서 지진이 늦게 났다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거든요. 이제 근데 그 얘기는 차치하고 실제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규칙적으로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구 입장에서는 10년, 20년 혹은 100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간이 아니에요. 지구가 나이가 몇 살이죠? 40년? 46억 년이잖아요. 46억 년 먹은 할아버지가 100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정도는 뭐 거의 맞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지진이 앞으로 한 10년 후쯤 날 것 같은데 준비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 예측이 안 안 맞을 수 맞을 수 있으니까. 예. 왜냐면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그렇지, 그거예요. 그 시간이 어차피 남아가지고. 그렇지. 아마 9년 정도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 할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10년 거의 다 됐을 때 10년에서 한 이틀 정도 남았을 때 한 뭐 이틀은 좀 그러니까 한 일주일 그때쯤 돼서 이사 가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9년까지는 계속 다 있어야지 10년까지인데 안 그래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 입장에서는 지진이 이렇게 뭐 10년씩 차이가 나버리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이 정보는 우리들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정보예요. 10년 후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지진을 위해서 여기서 학원 안 다니고 학교 안 다니고 딴 데로 이사 갈 수 없잖아요. 직장 버리고. 그러니까 10년 안에 지진이 날 거다라는 얘기는 걱정은 될지 몰라도 사람들의 생활을 바꿀 수가 없는 정보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본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일본 어디 있어요? 안 보이죠? 요 밑에 있어요. 여기 다 지진인데 이 지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일본 열도를 아주 덮고 있어요. 그만큼 지진이 많이 나거든요. 너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 사는 게 자랑스럽죠. 그런데 일본 가운데 특히 동경 지역이 아주 신기한 지역입니다. 여기 어디인지 보시죠. 여기가 바로 동경이에요. 동경. 위험한 사람. 도쿄. 예, 도쿄예요. 도쿄라고 하는 요 지역은 여러분 최근에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나면서 일본 정부가 큰 지진 날지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한 경고한 거 뉴스에서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때 TV에서 저 많이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왜 걱정을 했냐면은 이 난카이 해구가요 지진이 발생을 하면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자, 이 난카이 해구는 필리핀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는 곳이에요. 근데 A, B, C, D, E, F라고 하는 이 지역에 지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요. 자, 봅시다. 이 A라고 하는 지역은 마지막으로 지진이 발생한 게 1498년도에 한 번 발생을 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발생하고 B라고 하는 지역은 1946년도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했고요. C라고 하는 곳도 1946년, D, E는 언제 발생했냐 마지막으로 1854년, E라고 하는 지역은 1361년도에 마지막으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지진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을 바꿔가면서 100년에 한 번씩 혹은 150년에 한 번씩 규모 8.0에 이르는 큰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B와 C에서 1946년도에 발생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 오래전에 발생을 하고 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자들은 특히 저 동경 앞바다하고 저 A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향후 30년 내에 80% 하면은 얼마큼이에요? 무조건 발생한다고 봐야죠. 80% 정도 되면은. 근데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한테는 별로 안 와닿잖아요. 몇십 몇 분이 난다고 해야 그게 와닿지. 그런데 그렇게 큰 지진이 곧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늘 얘기하니까. 일본 정부도 얘기하고. 근데 일본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동경이거든요. 왜 이사 안 갈까요? 30년 내에 규모 8.0 이상의 지진이 날 확률이 80%가 넘는데.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무역 적자가 예? 날 무역 절자가 날까봐 아 경제 걱정에서 예. 경제 걱정. 대도시에서 갑자기 시골로 떠나라 하면 누가 떠나겠어? 그죠? 예. 그게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이 지진이 물론 분명히 날 거라는 거 틀림없지만 30년 내에 날 확률이 80%라는 얘기는 30년 내에 안 날 확률이 20%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30년 내에 여전히 안 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사표 쓰고 딴 데 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학교 그만두고 딴 학교 가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지진의 한계예요. 예측에. 자, 이제 한반도 얘기를 해볼게요. 한반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갔는데 10분 내에 엄청나게. 근데 한반도는 조금 전에 봤지만 지진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하지만 많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은 일본 열도 때문에 안 보였지만 우리나라도 꽤 많이 나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이 난 후에 여기 보면 지진 발생 빈도 그래프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해예요. 여기 2011년도. 갑자기 지진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더 크게 증가하죠. 이거는 이제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예요. 우리가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한반도에 갑자기 지진이 크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가 일본 열도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끌려가느냐? 자, 그 끌려간 걸 한번 볼까요? 한반도가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일본 동쪽 해안은 한 7m 정도 끌려가요. 7m.
7m면은 저기서부터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7m. 일본 동쪽 해안이 그래요. 그런데 일본 내륙으로 갈수록 이제 그 길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한반도도 끌려가고 중국도 끌려가고 러시아도 다 끌려가거든요.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한반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울릉도가 한 5cm 끌려가요. 백령도는 한 2cm 끌려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반도가? 한반도 동쪽이 5cm, 서쪽이 2cm 끌려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동서 방향으로 3cm가 늘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한반도가 동쪽, 서쪽이 3cm가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동일본 대지진 덕분에 국토 확장의 꿈을 이룬 겁니다. 3cm나 늘어나서 엄청난 거 아니에요? 3cm. 아니 3cm 어디서 구해 3cm를. 3cm 늘어났는데 국토만 늘어난 게 아니라 그 효과로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땅이 이렇게 느슨해지면, 땅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땅이 느슨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땅이 느슨해지게 되면 더 약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쌓인 힘은 그대로인데 땅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에서 지진 발생하는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는 이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색깔로 표시한 곳입니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이 여기가 어디냐면 평양 근처예요. 공교롭게도 평양 근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서쪽 해안, 동쪽 해안, 여기 이제 내륙 속리산 일원, 그 다음 제주 근해 같은 데가 지진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많이 나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진 발생 빈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한반도에는 과거에 정말 큰 지진이 많이 났나, 최근에만 이렇게 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과거에 지진이 났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나라는 기록문화유산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지진 기록이 잘 남아 있어요.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지진 기록이 한 1900번 남아 있어요. 와, 우리나라 진짜 그 선조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지진 난 것까지 다 기록에 남겨놨어요. 어떤 기록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선생님이 워낙에 한자를 잘해가지고 이걸 쭉 읽어 내려가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종 13년 1518년 기록이에요. 자,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유시에, 저녁입니다. 저녁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처럼 커서,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예요. 천둥소리처럼 커서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성한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고, 그러니까 집으로 못 들어간 거예요. 밖에서 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노인들이 말하길 이런 일은 옛날에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 팔도가 다 마찬가지였다. 지진이 났는데 어느 한 지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낀 거예요. 이 흔들림을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이게 중종 13년에 이런 기록을 쓴 사람이 뻥쟁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록들이 조선왕조 실록에 왕이 바뀌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여러 차례.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이런 큰 기록이? 자, 먼저 이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성첩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첩. 이거 수원 화성인데 성첩이 어디예요? 요게 성첩이에요. 요게 성첩이거든요. 자, 저 성첩이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대포나 총이나 화살 쏘는 거. 그렇죠. 대포나 총이나 화살을 쏘기도 하고 날아오는 걸 막기도 하고 하는 곳이에요. 저 뒤에 숨어가지고. 저기가 다 무너졌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 저거 무너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요즘은 다 복구돼서 아마 괜찮을 텐데 예전에 지진 났을 때는 저런 게 다 무너졌대요. 도대체 얼마나 성을 크게 흔들었으면
저런 성첩이 무너졌냐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흔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 기록을 볼까요? 아, 이게 시간이 짧아서 짧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기록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지진이 날 때 실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지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는 197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을 실제로 녹음한 소리예요. 지진도 소리를 내거든요. 1976년 5월 6일 이탈리아 프리올리 지진입니다. 라는 설명이었어요, 방금. 예. 자, 어느 날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이 옛날에 레코드를 녹음을 많이 했거든요. 애들 막 놀라고 하고 노래 부르라고 한 다음에 어른들이 녹음을 했는데 해필은 공교롭게 녹음을 하던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울죠. 놀래가지고. 우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처럼 들려요? 우레 소리처럼 들려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죠? 아니, 땅이 지하하는 줄 알았더니 그죠? 뭔가 엄청 많이 쏟아져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역사서에 남아있는 우레소리라고 하는 게 실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진 현장에서 기록된 소리를 보면은 정말로 우레소리처럼 들려요. 웅 하면서. 자, 또 다른 기록입니다. 이게 명종 1년, 이게 다른 왕이에요. 아까 중종이었고 이번에 명종인데 명종 때 기록을 보면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면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소리 같았고 지진이 일어날 때 집체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 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종은 되게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뒷절로 가면은 뭐라고 나냐면 이거는 임금이 부덕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하늘에 고하고 잘못을 빌어라라고 신하들이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임금은 명종 어린 나이니까 이제 신하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다가 다른 신하들이 간청해서 그만둔 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다 임금이 부덕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서울에서 지진이 났는데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갔다라는 얘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서울 강동구에서 지진이 시작이 됐는데 강서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여기서 나나? 우레소리처럼 해서 소리가 나나 싶더니 싱 그르릉 하고 저까지 이제 가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지진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예요. 자, 이거 아까 봤던 수마트라 대지진 때 땅이 쪼개지는 현상이에요. 이 지진은 땅이 한꺼번에 이렇게 똑같이 착 쪼개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쪼개지게 돼요. 지진이 시작되면은. 그래서 수마트라 지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서쪽 해안에서 시작을 해서 이 남쪽에서 시작을 했다가 북쪽으로 연쇄적으로 쪼개지거든요. 1200km가.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지진이 났는데 강서구 쪽에서 시작을 해서 막 쪼개갖고 강동구에서 시작을 해서 강서구로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을 가로질러서 엄청나게 크게 쪼개졌다는 얘기겠죠? 안 무서워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되죠. 왜냐? 지진은 반복성과 규칙성이 있거든요. 지구에 쌓이는 힘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늘 똑같고 오늘 발생하는 지진은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시 발생을 하는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서에 남은 저 기록들이 전부 뻥이 아니면 다시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진이 많지 않았는데 정말 큰 지진 나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을 늘 하고 있다가 바로 경주 지진이 난 겁니다. 규모 5.8 지진이 나니까 큰 지진이 진짜로 나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규모 5.0이 넘는 지진도 안 날 줄 알았어요. 한반도에는.
근데 그런 지진이 이어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지진을 보면 아까 그 봤던 조선왕조 실록에 실렸던 기록들을 가지고 지진을 찍어보면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왼쪽은 1978년부터 2011년도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위치예요. 둘이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엄청 닮았죠? 경주 지역 아니 서울보다는 좀 밑에 지역이 예. 많이 났어요. 보면은 되게 닮았는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서울. 예, 서울이에요. 역사서에 보면은 서울에 지진이 되게 많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록상으로 의하면 지진계에 잡힌 기록으로는 서울에는 지진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서울에 다 임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기록했어요. 아, 그래서 임금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느낀 걸로 이렇게 기록하고 그럴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서울이 위치한 이곳은 경기 육계라고 해서 굉장히 튼튼한 땅이에요. 우리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무학대사가 이제 개성에서 새로 도읍으로 옮기려고 쫙 가다 보니 이거 괜찮네 하고 딱 찍은 데가 한양이잖아요. 그 한양, 공교로운 그 한양 땅이 엄청나게 튼튼한 땅이에요. 이 집안이. 그럼 저렇게 튼튼한 집안의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데는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부서진다면 한양은 한 150쯤 쌓여야지 부서지는 땅이에요. 워낙에 튼튼하니까. 그러면 한양은 150이 돼서 언젠가는 150이라는 힘이 쌓일 텐데 그때 지진이 날 때 지진 규모는 어떨까요? 지진 크기는? 더 크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힘이 쌓였으니까. 다른 데는 힘이 조금만 쌓여도 지진이 나서 힘이 풀려버리는데 한양은 지진은 잘 안 나는 대신 났다 하면 큰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에 서울에서 큰 지진을 못 느끼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힘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한양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 힘이 쌓인 결과로 큰 지진이 날 거라는 거고 그게 아까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것처럼 강동구에서부터 강서구까지 가로지르는 그런 지진처럼 큰 지진이 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걱정을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우리 같은 지진학자를 통해서.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왕조 실록 자료만 놓고 보면 규모 6.8 정도 되는 지진까지도 한반도 내에서 발생한 것들이 확인이 돼요. 이제 마무리를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할 얘기는 많지만 다 넘어가세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경주 지진 제가 말을 워낙 천천히 해가지고 그러는데 자 경주 지진 얘기를 해볼까요? 동일본 대지기고 나서 결국은 한반도의 지진이 한반도가 끌려가면서 한반도 땅이 약해졌고 결과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주 지진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 경주 지진 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날 하루에 받은 전화 통화만 한 1000통쯤 돼요. 기자들한테. 너무 놀랐으니까 기자들이 그런 말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걱정되니까 그러면 경주 지진으로 해서 지진이 끝날까요? 아니면 더 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럼 다음번 지진은 어디 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주 지진 때문에 경주 지진이 밖으로 내놓은 에너지가 쌓인 구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빨간색은 경주 지진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한 지역이고요. 파란색은 경주 지진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지역은 예전보다 더 안전해진 지역이고요. 빨간색 지역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진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빨간색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번에 지진이 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그럼 그 지역이 어딥니까? 지역명을 알려주세요. 말해서 제가 그때 썼던 슬라이드 그대로인데 제가 그래서 요 지도를 잘라놨어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지역명을 얘기를 하면요. 그 지역에서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저한테.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러면서. 예?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라고 지역명을 얘기하냐고.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기자들 보고 보라고 자 이거 보시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냈는데 근데요.
그러면서 제가 경주 지진이 2016년 9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에 신동아에 기고를 하면서 지금 실제 지진이 경주 지진 이후에 난 지진들의 분포를 표시를 했어요. 빨간색 지역 중심으로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주 지진 때문에 에너지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많이 난다. 그리고 경주 지진 특성이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가 신동아에 기고를 했는데, 그래서 빨간색 지역 중심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포항 지진이 난 거예요. 근데 포항이 바로 여기 빨간색 지역이에요. 그랬더니 포항 지진 난 다음 날에 이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이게 매일경제 일면에 예? 지진 날 거를 맞췄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은 꼭 경주 지진 때문에 난 건 아니에요. 지열 발전소라는 영향도 있었고 물주입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연결됐다는 건 그 후에 이제 알려진 사실들이고요. 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이 동일본 대지진과 경주 지진이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포항 지진 때, 경주 지진 때는 에너지가 저렇게 배출됐다가 포항 지진이 나고 나니까 이제 포항 지진 때문에 또 에너지가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해안 연안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동해. 예, 동해 거를 보여줄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게 아까 그 그림 동해 쪽에 지금 현재 지진 나는 형태인데 여기 지진 분포거든요. 현재 나고 있는 형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지진들에 의해서 뒤의 지진들이 연결되고 있는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해 연안 지역에 지진이 많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결론적으로 요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동해에 이제 석유가스 개발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위치가 지진이 많이 나는 위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고요. 다음 기회에. 요게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늘 강연을 하면 끝내는 건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긴 한데요. 요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라킬라 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2009년도에. 라킬라라고 하는 데는 이탈리아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초부터 작은 지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시는 분이 지진학자들을 다 모았어요. 아, 여기 지진이 자꾸 많이 나는데 혹시 여기 큰 지진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지진학자들이 이제 의견을 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큰 지진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쯤 되시는 분이 큰 지진 난다고 한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방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고 대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다가 지진 안 나면 당신 책임질 거야? 이랬겠죠. 왜냐하면 지진 안 나면은 사람들 학교 다니는 거 멈추고 학원 다니는 거 멈추고 다 대피해야 되잖아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되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지금 작은 지진들이 많아서 걱정되긴 하지만 당장 큰 지진이 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발표를 해요. 당장은 아닐 거다. 지진은 나겠지만 당장은 아닐 거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하는데 그 후에 지진이 나버립니다. 규모가 6.3이고요. 300명이 넘게 죽어요. 이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는 거는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당시에 이 회의에 참석했던 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서 지진학자들을 전부 다 과실치사로 기소를 해요. 당신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을 길게 해요. 1심 유죄, 2심 유죄, 그 대부분까지 가요. 근데 그동안 전 세계에 있던 우리 같은 지진학자들은 어떻게 했게요? 아니 그걸 왜 학자들한테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하고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학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죠? 학자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지진이 나는 거를 맞추는 거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끝나요. 그리고 죄를 면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막 지진 얘기하면서 겁도 잔뜩 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왜 그랬을까요? 감옥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농담이고요. 학자들의 역할은 그 당시 이제 이게 교훈이 되기도 했지만, 한반도에서 지진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알리는 것도 학자의 의무예요. 그게 비록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는 걸지도 모르지만 안 나면 좋은 거고, 만약에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또 학자의 의무거든요. 그 역할을 소홀히 한 셈인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그게 제가 웃자고 이렇게 감옥 안 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로 해서 마무리하고요. 이런 요약을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